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2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또 후보 중심의 별동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선대위내 약자동행위원장을 직접 맡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갈등설 실체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됐습니다. 오락가락 결정에 운전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초보 운전 문구를 붙이고 새벽에 만취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터널 벽을 타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도 들이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관련 첨단 장비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대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일본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3,000명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은 3,292명까지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가며 의료 대응 한계선을 계속해서 넘어선 상태입니다. 서울에서만 오늘 하루 동안 14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서도 아직은 일상 회복을 멈출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회복에 들어간 지 18일째인 오늘 코호트 격리 중인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은 36곳입니다. 고령층 감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8세 이하 확진자는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330명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 속에 신규 확진자가 3,292명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06명이 나와 방역 한계선인 500명을 이틀째 넘겼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다들 내다보고 있고요. 중증 환자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는 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사망자 발생입니다. 오늘 서울시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14명을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는 29명이 추가돼 3,187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때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상이 지금 현재 아직은 조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의료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명령을 받은 병원 가운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책 없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활병원이나 정형외과가 대표적이죠. 때문에 해당 병원들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A 척추 전문병원은 이달 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엘리베이터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수술실 환자들 나르고 있는데 그쪽 엘리베이터도 그럼 똑같이 코로나 환자들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도권의 비재활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다뤄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호흡기가 산소 포화도 푹 떨어지고 이제 벤틀레이터 돌려야 되는데 그 이제 재활학과 선생님은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요? 정부는 이달 초 감염병 전담병원 60여 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200에서 300병상의 중소규모 병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치료 경험이 전혀 없는 정형외과나 재활병원 등이 7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관찰을 안 하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 50여 곳은 어제 정부와 비대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 철회 대신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상회복, 상황 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측치도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을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오늘 코로나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부 예상치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일주일 전 예측 자료를 보면요. 현 상태의 유행이 지속되면 이달 말 2,600에서 3,000명, 12월 말엔 2,900에서 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순인데도 3,000명대 확진자가 연이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3주 전 일상회복 시작 직전에 내놓은 예측은 더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달 말 2,000에서 2,500명, 그리고 12월 말 1,800에서 2,700명 이렇게 봤는데요. 예. 당장의 확진 추세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예측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 환자도 비례해서 같이 늘 텐데 이 위중증 환자 수는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까? 네, 일상회복 직전에 방역당국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현행 저희 체계로서는 한 5,000명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네, 하지만 현재 확진자 3,000명대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는 정부가 최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500명을 넘어섰고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8.2%로 기준선으로 제시된 75%를 이미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정부가 말하는 감당 여력에 회의적인 이유입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선언해버리니까 더 혼란스럽고 의료기관들은 더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강조했던 백신 접종률도 이미 80%에 육박하는데 왜 이렇게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네, 고령층 돌파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대적으로 접종 완료 시기가 빨랐던 고령층에서 체내 항체가가 떨어지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그동안 기본 접종 6개월 후 추가 접종 방침을 취해왔습니다. 예.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6개월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는데요. 돌파 감염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이 악화된 이후인 어제 추가 접종 간격 4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면역 효과가 급감하는 시기가 6개월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당국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뒤 3개월, 화이자는 접종 뒤 5개월까지 항체가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료계에선 지난 여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60에서 74세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라도 더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전부터도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좀 놓쳤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백신 접종만 끝나면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정부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철회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발표 뒤 기재부와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국민 여론도 악화하자 결국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장용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더 자세한 배경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당초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1인당 30에서 50만 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철회하면서도 지역 화폐 확대 발행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를 곧바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기를. 이 후보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인 것이라며 역시 이재명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고집으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미 혼란을 겪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손실보상 논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궁지에 몰리자 머리를 맞대달라고 한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당초 이재명 후보는 이 재난지원금 카드가 자신의 정치적 색깔에도 맞고 많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듯합니다. 재원은 초과 세수로 마련할 수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줄곧 밀어붙여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물러섰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김도형 기자는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거칠게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습니다. 몰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다면 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초과 세수 예상치인 19조 원 가운데 7조에서 8조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재부가 가용 재원이 2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납부에 의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당정 간 대립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 된 듯 보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예산 분석도 없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만 몰두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후보만 뛰지 선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직접 메스를 들었습니다. 실무진 중심의 이른바 별동대를 만들어 기민하게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낙상 논란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짱을 낀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습니다. 낙상 사고 9일 만입니다. 수원으로 응원을 갔었는데 당시에 KT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 후보와 연신 다정한 모습을 보인 김 씨의 얼굴엔 흉터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 씨가 예상보다 일찍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현역 의원 163명 전원이 참여하는 선대위의 대응 능력 부족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원팀 또 통합 이런 과제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속도가 매우 좀 떨어진다. 그러면서 핵심 실무진이 참여하는 이른바 별동대 구성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이끌었던 광흥창 팀처럼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대장동 의혹이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 속에 기존 조건부 특검론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주 초 주요 인물에 대한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새석인 열린민주당과의 연내 합당도 추진합니다. 이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더 큰 민주당으로 더 통합하는 것이 대선 승리. 다만 중도 확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약자 동행위원회를 후보 직속에 두기로 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추가 취재 결과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또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쥔 청년층 공략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도 설치합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한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집권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약자 동행위는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도 선대위에 설치됩니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2개 위원회에 정치권 외부 인사를 적절하게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중진급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활동량이 많은 초선과 합류 자체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당 밖에 참신한 인사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발표할 그런 기구 조직도 있겠지만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 사이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갈등은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새로운 인사 영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후반쯤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더디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선대위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갈등이 적지 않다. 특히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삼각 갈등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인지 저희 취재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우선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니겠죠? 예, 그게 당초 오늘쯤으로 예상이 됐던 선대위 발표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설이 촉발이 됐습니다. 예. 김병준, 김한길 같은 영입 대상 인사들과 그리고 선대위 중진들의 명단을 어제 윤석열 후보가 들고 갔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토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김 전 위원장이 부인을 했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컸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갈등설이 증폭이 됐습니다. 예. 그럼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 오늘 만났다고 했나요? 네, 오늘은 만났습니다.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아니 여기 있었는데 언제 만나? 만났지만 안 만난 거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깊은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화를 했는데 뭔가 타결이 안 됐으면 이견이 있는 거니까요. 예,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이견이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앞서 우리 이채림 기자가 취재하는 걸 보면 양쪽 모두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단한 갈등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 측은 갈등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그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조금 전 보도한 대로 약자와의 동행이나 그리고 몇몇 위원회 인사를 조정하고 외부 추천 인사를 보강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뜻을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뭐 윤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갈등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김종인 전 위원장 측과도 통화를 해봤습니까? 그 조금 전 김 전 위원장 그 본인하고 통화가 됐는데요. 예. 뭐 무슨 얼어 죽을 갈등이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자신과 윤 후보는 원만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갈등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대위 구성은 후보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과 좀 온도차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김정우 기자도 그렇게 보입니까? 뭐 갈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좀 없겠지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 앞서도 봤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 갈등설의 진원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그걸 한번 좀 물어봤는데 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중간에서 못 참고 불필요한 말을 한다며 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또 당대표로서 소위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쓴소리 됐는데 이 대표가 대표에 선출되기 전부터 김 전 위원장이 많은 조언을 해온 걸 감안하면 좀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나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선대위 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예, 먼저 그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는 자리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뭐 이런저런 인물들이 거론되는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대표는 선대위 체제에서 본인의 입지를 지키고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견제와 비판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푸는 것도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치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이 선대위 구성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초에 선대위 출범시킨다는 거죠? 초중반쯤이 될 것 같습니다. 초중반, 그러니까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아직 이제 분명치 예. 않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고 본 겁니다. 뇌물죄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알선 수재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뢰가 아닌 알선수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을 통해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뒤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 중점적으로 확보하셨나요? 일각에선 검찰이 당시 곽 전 의원이 공직에 있지 않는 등 뇌물과 직무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의 2인자로 불렸던 인물로 배임 윗선 수사의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 등 대장동 3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한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이 제기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도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2달여 만에 첫 소환이어서 또다시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어제 최 전 의장 집 압수수색에서도 휴대폰 한 대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장 수사에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남부청 수사팀은 어제 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찾으러 간 건데 확보한 물증은 휴대전화 한 대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는 화천대유 관련 자료나 PC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고 외부 접촉도 거의 끊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너무 늦게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없앨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압수한 휴대폰도 최근 바꾼 것으로 알려져 과거 내역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의장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고 연봉 1억 원 급여와 40억 원의 성과급을 사후 수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최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성과급 40억 원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한 업무 대가고 그마저 받지 못했다면서 2013년에 도와주고 8년이 지나 뇌물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최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이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 측이 제기한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락가락 조치에 시민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포와 고향을 잇는 한강 일산대교입니다. 지나는 차량들이 요금소에 멈춰 통행료를 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2차례 공익처분과 운영업체의 2차례 가처분 신청이 반복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내다가 또 안 내다가 또 갖다 싣고 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경기도와 지자체 3곳은 어제 연말까지 예상되는 통행료 손실보상금 60억 원을 지급할 테니 무료 통행을 허용하라고 운영업체에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가져가야 할 수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운영업체 측이
본소송 판결까지 무료 통행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일산대교 유로 통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30대 여성이 분당에서 서울까지 약 30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건 기본에 터널 벽을 타고 운전을 하거나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사고를 냈는데 차에는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터널벽에 부딪히더니 그대로 질주합니다. 왼쪽 방향지시 등을 켜고는 오른쪽 차선을 침범하는 등 차선도 제멋대로입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했고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경찰은 40분 뒤 운전자 자택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선 문제 차량은 주차 시도 중 다른 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차는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분당에서 이곳 서울 신당동 아파트까지 약 30km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량의 운전자는 30대 여성인 A씨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6%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51만 명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수능이자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첫 수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지난해와 같은 듯하면서도 달랐던 수능 시험장에 맞췄습니다.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이 엄마를 꼭 껴안습니다. 시끌벅적한 단체 응원은 사라졌지만 학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차분히 응원의 마음을 전했죠. 침착하고 차분하게 실수 없이 실력 발휘하면 된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입실 마감을 앞두고 경찰 오토바이를 타러 뛰어가는 수험생. 시험에 늦을세라 마음이 급합니다. 혹시 오늘 어쩌다가 늦으셨어요? 저 오늘 아침 일어나다 배가 너무 아파서 못 나왔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헐레벌떡 달려가고 이미 닫힌 교문을 뛰어넘으려는 수험생도 있죠.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거리 곳곳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사이렌이 울리며 이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차 막히면은 저희가 앞에서 뭐 뚫어주게 할게요. 코로나 탓에 학생들은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한 뒤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했지만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 게 지난해와 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두 번째 수능. 올해는 특히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학생도 학부모도 힘들었을 한 해. 여러 가지 악조건을 뚫고 노력한 만큼 모두가 영웅이 되는 결실을 맺기를.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단기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행업계는 휴직 중이던 직원을 복직시키는 등 해외여행 수요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호응하듯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로 어디를 꼽았을까요? 김자민 기자입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 나두현 씨 부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거의 2년 만에 괌으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원래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드 코리아 딱 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국가들끼리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1년 안에 해외여행을 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가고 싶은 여행지는 하와이, 호주, 독일 순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으로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집에만 있고 이러니까 솔직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억눌렸던 해외여행 욕구가 터지면서 예약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여행사가 내놓은 유럽 비즈니스 클래스 상품은 1시간에 10,000명 이상이 예약했고 B여행사가 판매한 몰디브 항공권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 57초 만에 300장이 모두 팔렸습니다. 유럽 여행 같은 경우에 거의 2년 동안 거의 뭐 제로였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씩 예약이 계속 들어와요. 항공사들도 그동안 중단했던 국제선 노선을 다시 열면서 여행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잔혹한 살해가 벌어졌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 경찰 과학수사대가 들어갑니다. 어젯밤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8시 반쯤. 아파트 19층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자가 무슨 소리를 뭐라고 소리 지르는다고 좀 있다가 엠비가 지나가고. 신고한 사람은 31살 남성 A씨였는데 자기가 여자친구를 살해했으며 곧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이 있던 아파트 19층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금 신차를 신청하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국산차에 이어서 수입차 브랜드까지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과 기능을 뺀 차량 판매에 나섰습니다. 첨단 기술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이제 수입차 시장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구매 문의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답은 반도체 부족난입니다. 저희가 옵션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몰라요. 이 반도체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일부 옵션을 뺀 차량까지 등장했습니다. BMW는 이번 달부터 일부 차종에서 전방 유리에 정보를 띄워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빼기로 했습니다. 벤츠는 비상사태용 SOS 기능이 필요한 LTE 통신 모듈을 제외한 채 출고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급이 안정화되면 이제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을 드려가지고 분산하고. 차량 주변을 살피는 어라운드 뷰와 무선 충전 기능과 같은 첨단 기술 역시 반도체 부족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국산차는 이미 반도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 상반기부터 반도체가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빼면 차량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출고 시기를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GB60은 지금 주문하면 출고까지 1년이 걸리고 다른 차종도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반도체 부족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 규모는 올해 1,015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호입니다. 앞서 보신 상황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에다가 미중 두 나라의 반도체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일이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뒤 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한층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인텔에 이어서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첨단화 계획도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박상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인텔에 이어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첨단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SK가 중국 우시 공장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위태롭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의 중국 군비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EUV는 초미세 공정 기술로 단시간에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데
미중 반도체 갈등의 불씨가 인텔에 이어 SK에까지 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중국 우시 공장의 디램 생산량은 SK 전체의 40%, 전 세계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아직 중국 내 EUV 도입은 먼 얘기라며 국제 규범에 맞춰 중국 공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어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상대로 한 미 정부의 중국 투자 금지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년 대선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청년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이태희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 윤석열 후보의 선별적인 집중 지원은 청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만 19세에서 29세에겐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더 얹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취업준비생 이민주 씨, 이력서에 붙일 사진 찍으랴, 면접 대입을 정장도 사랴, 그때마다 머리도 만지랴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이 후보는 평균 48만 원 정도 드는 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실업 상태인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 지원과 함께 월 50만 원씩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분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20대 김국민 씨가 월급여 250만 원 중 50만 원을 청년 도약 계좌 1에 저금하면 최장시 5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0%인 97만 원 미만을 매달 버는 강임 씨는 청년 도약 계좌 2에 월 10만 원을 저금하면 35%인 3만 5천 원과 고정급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노동, 연금 개혁 등 장기적인 청년 부담을 줄여줄 개혁 이슈엔 기성세대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노사관계의 유연성 확보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살이 된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내 집 마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수능인 오늘 경북에서는 어르신들의 주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손놀림은 그대로였는데요. 이심철 기자가 주산의 추억을 되돌려봤습니다. 제1회 전국국민학교대강 주산경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974년 열린 어린이 주산대회 모습입니다. 1968년에는 세계 주산대회에서 우승한 여학생들이 공항에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125원이요, 726원이요, 249원이요, 324원이면 출제자가 속사포처럼 숫자를 외치고 어르신들이 분주히 주판을 튕기며 계산합니다. 참가자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대회를 앞두고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집에서 매일 연습을 했는데 지금 전해주세요. 몇 달을 연습했어요. 손주나 자녀들한테 뿌듯하지 뭐예요. 젊은 시절 금융기관에서 30년을 일했던 어르신은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옛날에 수매 장소를 갔었는데 수매 몇원 틀려가지고 나중에 아주 어른들한테 혼난 적도 있고. 내년에 열릴 예정인 포항 어르신 주산대회는 영상물로 만들어 한국기록원의 공식 기록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일상이었던 주산이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이제는 기록물이자 추억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창단 첫 정상을 위해서 KT가 파죽의 4연승을 노리면서 두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으로 KT가 앞선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알아봅니다. 장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파죽의 3연승으로 정상까지 1승을 남긴 KT. 1회 초부터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담장을 넘어갈 뻔한 황재균의 2루타에 장성우와 배정대의 연속 안타까지 터지며 3득점. 두산 선발 곽빈을 1회 도중 강판시켰습니다. 2회에도 황재균과 호잉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난 KT. 두산은 4회까지 5명의 투수를 기용했지만 불붙은 KT 타선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두산이 4회 말 상대 실책과 김재환의 2루타를 묶어 한 점을 따라가자 KT는 곧바로 신본기의 호쾌한 솔로포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배재성이 안타 단 3개만 내주는 투구로 5이닝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6회에 반전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2, 3루 상황에서 페르난데스의 적시타로 3대6까지 추격했습니다. 현재 8회가 진행 중인데 스코어는 6대3으로 KT가 앞서 있습니다. 이대로면 KT는 역대 9번째로 4연승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이 됩니다. 2015년부터 프로야구에 합류한 이래 7년 만인데 최단 시간 한국 시리즈 우승 신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제11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에서 영화 예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 세계 흥행 1위에 올려놓으면서 우리나라 영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이장호 감독은 굿피플 예술인상과 공로 예술인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가톨릭 우화집에 신이 맨 마지막에 만든 천사 미니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니멜은 이름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절망하죠. 그런 천사에게 신이 말합니다. 어떤 눈송이도 똑같이 생긴 게 없듯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저마다 원형이다. 태초부터 내가 사랑한 것은 남과 다른 너다. 내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눈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태주 시인이 들길을 걸으며 그대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내 가슴에 별이 된 사람. 박두진 시인은 풀밭에 누워 밤하늘 파릇한 별들을 바라봅니다. 내 바로 가슴, 내 바로 심장, 바로 눈동자에 맞닿는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여. 김남조 시인도 단 하나뿐인 그대를 찬미합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렇듯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하나를 힘겹게 지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우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태째 이어진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지난해처럼 2주씩이나 연기되지도 않았고 등교 공부도 큰 차질은 없었다지만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뒤숭숭한 이 점입니다. 그동안 무사히 수능 날까지 오느라 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래도 답안지마다 필적 확인란에 식구 하나를 써넣으면서 조금은 위로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긴장과 떨림으로 타들었을 어린 가슴들을 따스하게 다독이는 구절들이죠. 올해는 이혜인 수녀의 넓은 하늘로부터의 비상을 꿈꾸며 였습니다. 큰 숲을 이룰 묘목들과 넓은 하늘을 날아오를 어린 새들이 눈물 날 만큼 아름답다는 시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3년 식구들이 바로 이 셋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맑고 초롱한 별 하나.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시험은 잔인합니다. 열에 하나가 환호하면 9번 풀이 죽습니다. 당장 오늘 밤 방에 틀어박혀 눈물 짓는 아이도 없지 않을 테죠. 하지만 하나하나가 꽃처럼 고운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건 아이의 죄가 아니라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어른의 죄일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대들을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도 어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11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그대들이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도 정체되면서 먼지가 그대로 쌓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지역별로 날씨가 많이 다르겠습니다. 먼저 중부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200m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날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가을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9도, 울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